돈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된 질문이었어요. 제가 한 15년 이상 이제 투자 쪽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계속 블로그에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또 회계사 20년 거의 됐으니까 이제 투자하기 전부터도 경제 전문가라는 소리를 이제 듣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쓴 글이나 책이나 블로그나 강의는 전부 다 경제 쪽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불신자였죠. 저는 신앙생활 이제 7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전에 대부분 활동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제가 활동을 했던 그런 커리어예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고 7년 됐는데 사실 제 블로그의 글을 성경적인 관점에 다시 재해석하게 된 건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사이에 7년 사이에 한 3년 정도 정말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또 한 3년 방황을 했어요. 누구나 한 번씩 갖고 있는 경험이시죠? 저는 한 3년 방황을 이제 광해해 가지고 방황하다가 회초리를 호되게 맞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으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걸 한번 재해석해보고 또 이거를 연구하고 나눠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제 블로그와 책 글을 다 그걸 바꿨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 하여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왔죠. 이게 뭐 완성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회계사로서의 경험, 투자가로서의 경험을 다 성경에 하여튼 구절을 찾아서 매칭을 시켜보고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성경 속에서 정말 하나의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정관을 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시작에서 제가 출발했는데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 보면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색깔이. 제 블로그가 나름 파워 블로그거든요. 누적 방문객이 이제 460만 명이니까 꽤 유명한 블로거예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 오는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좀 이상해진 거죠. 처음에 막 맨 돈 얘기를 올리다가 뭐야 맨 성경 얘기만 올리고 그래서 질문사항이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주식 얘기하다가 요즘 맨날 성경 얘기만 해요? 그래서 주식은 비성경적이라서 그런가요?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이 저한테 굉장히 이제 좀 송곳처럼 딱 다가왔어요. 사람들은 주식을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왜 그러지? 이 고민에서 사실 출발한 게 이 글의 시작이었고요. 이게 하다 보니까 성경문의가 됐어요. 이 책이. 그러니까 첫 출발이 그거였습니다. 주식은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저는 나름대로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죠. 왜 제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비성경적이라면 제가 그만둬야 하잖아요. 근데 좀 짭짤하거든요. 이게 인간적인 어떤 그 욕구가 이걸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 나름대로도 왜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전 성경적이라고 일단 믿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금융이나 증권 쪽에 투자 쪽에 다 종사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비성경적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놔뒀을까? 물론 문제도 터지게 하죠. 금융사고도 많이 터지긴 하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런 금융업종에서 다 그러면 업을 그만둬야 되나? 이런 이제 출발을 시작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좀 안심하고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투자를 하면서도 마음의 가책이 없이.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저는 결론적으로는 투자는 성경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거를 비성경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칼도 그러잖아요. 칼도 이게 위험한 무기냐 아니냐 이거 따질 때 어떤 사람은 위험하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험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누가 쓰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거고요. 강도는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주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어떻게 보면 투자는 성경적이다. 그럼 비성경인 게 어떤 걸까? 이거를 조금 해석하고 보통 사람들이 또 투자에 무지한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해 주는 거, 또 같이 나누는 거, 이게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요즘은 주식 투자를 해도 그 돈을 버는 쪽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해서 돈 버는 거 저보다 우리 실장님 더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저보다. 옆에서 맨날 그 촬영하면서 찍다가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쏠쏠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달에 뭐 이렇게 월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세우면 한 50에서 100 정도는 이게 따박따박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닌가 50에서 100이 그렇죠. 네. 1년이면. 네, 제가 보기에는 시간 투자 대비는 굉장히 큰 거예요. 시간 투자. 뭐 한 달 내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와서 이제 듣고 저한테 원포인트 레슨 한 번씩 하고 그건 이제 큰 강점이죠. 자주 같이 있으니까 이제 살 때 팔 때 바로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래요? 네, 그런 점에서는 좀 핸디캡이시긴 하죠. 그래서 자주 제 유튜브에 와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해서 그러게 또 커요. 이렇게 간단한 질문 같지만 자기가 그걸 하는 거하고 옆에서 그걸 보는 거하고는 이 선택의 결과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융 전문가들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은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감정에 치우쳐요. 근데 자기가 조직에 있잖아요. 금융 전문가들 뭐 증권회사나 은행 이렇게 기관에 소속돼 있어서 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룰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서 사람이 감정대로 할까봐 룰을 줘요. 마음대로 못하게 어떤 이제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알파고처럼 장치를 해놔서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장치를 해놔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회사에서 투자를 하는 것과요. 자기가 전업 투자로 이제 퇴사를 하고 전업 투자가 돼서 자기 혼자 하는 것과 성과가 완전 다릅니다. 똑같은 실력인데도. 그 이유는 거기에 감정이라는 게 개입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 거는 잘 안 되는데 실장님 거는 제대로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감정적으로 이 정도 이렇게 내가 해선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나는 뭐 장기 보유자니까 매매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거품이 좀 끼면 매매를 해야 될 때도 있는데도 저는 그냥 놔두는 편이고요. 이제 옆에 계신 분은 지금 거품 좀 꼈는데 팔까요? 또 뭐 좀 싸게 떨어져 있으면 살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회사 한 50에서 100 정도 이렇게 따박따박 버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융 쪽에서 우리가 투기라고 하는 그런 그 결과들이 나오는 이유는요. 사실 인간의 감정이나 본능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잡아줄까? 사실 이게 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관련된 책을 쓴 제목이 나는 적금보다 5배 이상 버는 주식 투자 시작해서 제목이 좀 긴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시스템대로 움직이자는 거야. 내가 막 고민하고 인간적인 어떤 능력과 감정에 의지하고 그걸 하지 말고요. 정확한 그 룰이 있어요. 투자에서 꼭 해야 되는 거, 꼭 해서는 안 되는 거.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 다 배제하고요. 해야 되는 것만 룰을 잡아서 체크리스트처럼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움직여라. 그러면 주식 투자는 성공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막 감정이 개입되고 욕심이 개입되고 이러면 실패를 꼭 하더라고요. 근데 투자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계속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주식 쪽에는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 주식은 계속 주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계속 보게 돼요. 주가를 보지 않아야 되고 주가 움직임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인데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자기 돈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절대 안 돼요. 막 하루에도 막 5%씩 하루가 1시간 안에 막 5% 올라가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사람 심리가. 갑자기 내가 살려고 했던 종목이 5% 오르면 사게 될까요? 아니면 참게 될까요?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5%가 막 올라요. 사람 심리가 안 사면 놓칠 것 같은 심리가 탁 듭니다. 안 사면 놓칠 것 같은. 이게 우리가 이제 6명인데 6명 중에 한 절반은 움직일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아무 감흥이 없죠. 돈이 들어가는 사람과 안 들어가는 차이예요. 지금 돈 안 넣었으니까 5% 가지고 내가 눈 안 흔들 것 같아 이런 눈빛인데 제가 다른 클럽 세미나에 있어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실전 투자 클럽 세미나입니다. 우리처럼 가상이 아니고 거기는 실제 자기 돈을 넣어놓고 하는 데인데 다 흔들려요. 다. 그러니까 돈을 넣기 전에는 되게 평안해요. 그러니까 돈을 넣은 사람은 바로 질문 나와요. 5% 오르면 이거 더 사야 돼요? 막 웃는 거예요. 자기가 더 안 사면 놓칠 것 같은 거예요. 특히 살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지금 한 사람 5%가 오르네. 마트 가면 그러잖아요. 마트 가면 몇 개 안 남았어요. 몇 개 안 남았어 이러면 이거 사야 될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 사가버릴까봐. 그렇죠? 뭐 마감 임박. 맞아요. 네, 마감 임박. 고민은 배송을 드리게 할 뿐이다. 뭐 이런 문구들이 사람을 계속 흔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위기와 투기의 역사. 사실은 투자에서 제일 조심할 것은 그 금융위기를 조심돼야 되고 잘 활용돼야 되는데 인간적인 본능이 얼마나 약한지 보여주는 게 금융위기예요. 우리가 과거의 금융위기들을 보면 제일 큰 금융위기는 IMF였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 다음에 아마 그 뒤에 벤처 거품들이 있었고 2000년, 2001년 이때 벤처 거품이 있었고 2003년에 신용카드 대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서브프라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큰 사건들이었었고요. 2010년도 이후에는 조그만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죠. 뭐 단골 손님이 이제 북한 핵 문제, 북한 이슈 좀 나오면 막 주가 좀 폭락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뭐 유럽 연합 좀 뭐 누가 탈퇴한다 그러면 유럽이 좀 이상하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가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싸우는데 거기서 이제 고래등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 이제 이렇게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뭐 부동산 가격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위기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보면은 우리 사사기를 제가 꼭 떠올려요. 이 금융위기가 금융 쪽에서는 악순환이거든요. 계속 뭔가 막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폭락하는 거 이런 것들이 위기거든요. 이게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지면 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할만합니다. 근데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질 때 사람들 심리가 굉장히 조급해져요. 서서히 올라가면 준비가 되죠. 그렇죠? 내려갈 준비,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으면 금융 전문가들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이게 금융 쪽에서는 이런 격언이 있어요. 누가 바보인지를 아는 능력이라고요. 바보가 있어야 돈을 번다는 거야. 그 사람 거 돈 내가 가져오니까. 그렇죠? 다 똑똑하면 돈 벌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 가지고 돈 벌기가 참 힘들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 다 똑똑하거든요. 주택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전문가예요. 어느 정도 알아요. 어느 정도. 그게 막 어떤 뭐 대규모 부동산 재벌들이 붙어가지고 거품을 만들거나 뭐 거품을 터트리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주택 쪽이 돈 벌기가 정말 힘들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편을 사기처럼 속인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정보의 양이죠. 저 사람은 전혀 모르고 나만 아는 정보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주식 쪽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은 잘 모르고 나만 아는 정보. 대부분 다 모르죠. 주식은 거의 투자하시는 분 99%가 모르세요. 1% 정도가 좀 아시는 분들. 그런 데들이 이제 금융 전문가들, 외국계 은행, 외국계 투자자들, 또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들 이런 데 몇 군데 빼놓고는요. 대부분 개인 투자는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잘 휘둘리는 거죠. 휘둘리는 건 뭐냐면 그 본능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가격을 이렇게 갑자기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하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사람들이 몰려올 때까지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이 몰려오면 가격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오르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과거에 보면 IMF 때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였는데 개인들은 거의 벌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국가가 부도날 것처럼 두려운 거거든요. 정기예금 해야. 네, 정기예금 예약하고.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나올 때까지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불안감을. 누가 조성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조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악순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에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사고 판다는 건 뭐냐면 계속 가격을 본다는 겁니다. 가격이 얼마 올랐지, 얼마 떨어졌지, 내가 얼마 벌었지 이걸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란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화성이거든요. 실제로 물건 가격이 이렇게 우리가 커피 한 잔에 뭐 1,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주식 가격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게 10만 원짜리 하면 왜 10만 원짜리 이런 걸 계산 안 해요. 그냥 10만 원짜리가 15만 원짜리 되면 50% 올랐네. 그냥 회사가 50% 커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실제 가치는 똑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전혀 크지 않고 그냥
회사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뛰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주식 시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투기적인 요소들이 강하게 좀 있긴 해요. 근데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주식을 매매 형태로 사고 파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식은 내가 투자한 회사와 동행하는 겁니다. 계속 끝까지 내가 투자한 회사가 돈을 잘 벌고 건실하다면 이 회사하고 평생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주식으로서 돈을 벌고 이게 성경적인 투자예요. 근데 계속 매매를 하고 사고 팔고 가격에 민감하면 결국 그 돈이 많고 경험이 많은 이 전문가들한테 다 휘둘려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뜻을 붙잡고 자기 뜻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투자 쪽에서도 보면 투자 쪽에서 어떤 그 격언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원칙이고 룰인데 이 룰을 자꾸 자기가 해석을 해요. 그게 자기의 욕망 때문에. 주가라는 걸 5% 10%씩 막 올라갔다 내렸다는 그 욕망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주식 투자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고요. 또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번 소득은 다 저는 투기라고 봐요. 일단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그 격언 한 가지만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